굿모닝 프레젠트.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제 옆에는 잘생긴 분이죠. 두수 앞을 보는 분, 두수 네. 장자방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김다솜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은 취임한 지 6개월 하고 한 네. 8일 되신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평가. 평가. 예, 예. 평가를 오늘 해보는 날이군요. 말씀하신 대로 한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이낙연 대표의 이제 득과 실, 대표를 하면서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 면도 있고 그 득과 실을 한번 오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뭐 집권당의 당대표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맞아요. 참 어려운 자리인데 작년 8월 29일 날 당선이 됐는데 이게 참 뭔가 뭐랄까 전조 비슷하게 코로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가격리된 상태로 선출됐고 그 당선 소감을 네. 집에서 유튜브로 저기 랜선으로 했어요. 그런 만큼 이 코로나 상황에서 당 대표가 된 집권 여당의 대표니까 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참 그때만 해도 뭐 대선 1위를 아주 힘차게 달리고 있을 때니까 그런 전반에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애잔한 느낌도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대표님을 또 좋아하고 또 지지하는 분의 한 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너무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좀 지지율을 매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그 매력 있는 분이잖아요. 네네네네. 예, 뭐 젠틀하기도 하고 네. 목소리도 이렇게 중후하고 성량도 좋고 네. 그리고 뭐 워낙 그 발언이나 이런 게 이제 기자 출시다 보니까 잘 정제돼 있고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게 논리적 반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비문이 없는 문장을 쓰시죠. 발언을 해도 그런 측면에서 대단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이제 젠틀한 정치를 많이 하고 계신데, 자, 그러면 먼저 질문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잘한 점 뭐 세 가지 혹은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네, 제일 먼저는 그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맡아서 국회 과정에서 야당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름의 여러 가지 시련은 있었지만 평균 이상의 그 점수를 끌어오신 거라고 봅니다. 당대표로서 평균 이상의 예, 점수다? 예, 예. 예를 들면 뭐 긴급하게 처리한 이제 부동산 3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느꼈던 재난지원금 문제를 어쨌든 여야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2021년 예산도 또 오래간만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냈고 네. 이런 점에서 전반적인 국회 운영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낙연 당 대표로서의 어떤 안 좋은 점, 뭐 부정적인 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뭐 한 가지 들었으니까 또 한 가지 든다면 이게 전체적인 거지만 이제 당 대표 출마 자체가 사실은 이낙연 대표님의 이제 일종의 실현의 시작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 뭐냐면 그래도 뭐 임기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보면 뭔가를 또 성과도 낼 수 있고 그런데 6개월이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당대표 출마를 했고 네. 당대표 출마를 해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어요. 맞아요. 60과 이제 40% 이렇게 해서 네. 60%를 획득한 거는 뭐 이대 낙 이대로 가면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이 별명처럼 그대로 그걸 이제 증명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당대표 출마를 결심할 때 만약에 이게 이낙연 대표 본인이 결심한 거라면 내가 정치적 판단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성찰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제 측근들이 권해서 했다면 그 측근들에게 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측근들은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자기에게 뭔가의 이런 이득이나 자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걸 보고 단기적 이익을 보고 달려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막 출마하셔야 된다. 출마하면 뭐 당도 장악하고 앞으로 그러면 뭐 대선에도 더 좋은 교두보가 확보된다. 이런 식의 이제 설득. 네. 그래서 한때는 그걸 뭐 좀 포장을 해가지고 브랜드를 붙이기를 우리 문재인의 길이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에 이제 당 대표가 돼서 16년을 거쳐서 17년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는데 그때는 야당이었거든요. 그리고 임기가 그때는 또 2년이 보장된 길이었고
근데 이건 임기 6개월짜리를 그렇게 붙여서 하는 바람에 현실적으로는 결과론입니다만 그 높은 지지율 이런 것들이 다 그쵸. 까먹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한번 돌아보시고 지난번에 내 당대표를 권유했던 내 참모가 누군지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모도 참모인데 사실 저는 이제 지지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결정이었다. 네.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라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는 이재명 지사랑 지지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3월 첫째 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 이낙연 대표가 12%, 거의 이제 뭐 15% 약간 따라잡기 힘들죠. 그래도 이제 아주 내리막으로 하향했다기보다는 어느 선을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이제 15%에서 10% 사이를. 그리고 그나마 이제 이렇게 잡아서 선전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익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신복지 체제를 또 구축해서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소득, 뭐 기본 대출, 뭐 기본 주택 이런 식으로 기본 시리즈를 통해서 레대를 붙였는데 이낙연 대표가 신복지 정책이라고 해서 나름의 이제 아동 그 수당을 뭐 7세나 8세에서 이제 18세까지 늘리는 문제라든지 또 전 국민 이제 병상 수당이라 해서 예를 들면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면 하루 정도 이제 학교나 뭐 직장을 잠깐 쉬어서 이렇게 이제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수당을 준다든지 또 시군구에 그 공공 요양 시설을 꼭 두겠다라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한국식 복지를 한번 그 이재명 지사와는 또 대척점에서 이런 것을 구사한 점 이런 거는 상당히 괜찮은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 기본 시리즈로 이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신복지 체제로 각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같은 2030 세대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지금 현재 이제 기본소득의 문제에서 이재명 지사 쪽도 이게 이제 실현 불가능성이나 재정 문제가 생기니까 네네. 아주 이제 그냥 뭐 시험적으로 좀 해보면 안 되나 이런 정도로 많이 이제 그 어떤 정책을 톤다운 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논쟁이 들어가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그와 다른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지금 이제 재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이라고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특정 분야에서는 또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네네네. 이제 그게 아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쨌든 경제 정책과 복지 정책은 다르다. 이런 걸 구별시켜내고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복지 정책에서 뭐 한편으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뭐 게으르고 뭐 뭔가 자기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는 그런 보수 쪽에 이제 공격이 프레임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이제 잘 극복해내면 뭐 이낙연 대표에게도 이제 신복지를 주장하면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와 복지 정책을 분리하고 이제 이낙연 대표만의 신복지 체제를 이제 일반 2030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켜라라고 이렇게 솔루션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굳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낙연 대표를 평가하고 왜 전망하고 있는 거죠? 예, 이낙연 대표가 이제 오늘 네. 당 대표를 이제 사직하는데 그게 뭐냐면 대통령 선거 1년 전에는 이제 당 대표를 사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월 9일이 이제 1년 뒤에 대통령 선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대표님이 오늘 이제 사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임 통해서 이제 대통령 주자로 이제 뭐 대선으로 이제 갈 거고 그래서 지난 6개월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잡은 거죠. 네, 저희가 사임에 맞춰서 주제를 잡아보았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이낙연 대표의 전망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1월 1일 날 네. 그 현충원을 다녀오면서 네. 그냥 꺼내면 안 되는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사면론을 맞아요. 꺼내가지고 이게 사면론이 왜 문제냐면 사면이 그 이낙연 당 대표 취임사에 그러니까 랜선으로 한 취임사에 본인은 국민 통합을 앞장서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조를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 국민 통합이
전직 대통령의 소위 이제 뭔가 비리라든지 어쨌든 부정을 저지르는 전직 대통령을 네. 사면하는 것이 꼭 국민 통합이냐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40대입니다. 그래서 40대가 중심이고 30대가 동조하고 거기에 이제 50대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 40대들이 생각하는 과거 10년 또는 20년 동안의 보수 정권의 폐악을 봐왔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명박이나 뭐 우리가 아는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국정 문란에 대해서 아직은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좀 없을 겁니다. 그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의 정서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대표가 결정적 실수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1위인 이재명 그리고 3위인 대권주자 3위인 윤석열과 비교해서 사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젠틀한 이미지 때문에 이분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이미지가 약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권주자로서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아주 공격적으로 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9월 들어서 작년이지만 그 김홍일 의원이라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상징적인 두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부동산 문제가 생기자마자 맞아요. 바로 그 감찰단을 조직해서 거기에 협의했고 본인이 이제 뭐 그 감찰 안 받겠다 해서 이제 탈당을 했지만 맞아요. 그다음에 또 저 이스타 항공에 그 이스타 항공 주인 되는 그 국회의원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상직 이상직 의원도 결국은 본인이 탈당시키는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그쪽 전남도 지사까지 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괴로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걸 과감하게 해가지고 그런 민주당 내 리스크를 확 줄인 이런 결단을 할 때는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프레지던트 TV다 보니까 혹시 우리 두수 장자방님께서 이제 지지하시는 후보는 누군가요? 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네. 또 이 프로그램 자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또 오해를 받을 수도 그쵸, 있고 그쵸, 그쵸. 제가 이제 이 하고 있는 우리 이 프레지던트 TV의 그 메인 회사가 시대정신연구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했던 게 시대정신 아닙니까? 네. 시대정신에 맞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 앞으로 이제 과연 시대정신이 뭔가 저번에 잠깐 설명했지만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구성하는 세 요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신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먹거리와 미래에 이제 잘 살아야 되는 번영의 문제를 다루는 그 경제 성장 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 민주공화국을 지켜온 민주주의 정신 네. 이 세 가지가 흘러오면서 두 가지가 결합될 때도 있고 세 가지가 다 결합될 때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좀 더 올라올 때도 있고 그런 게 그게 이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른데 과거는 아주 과거는 이제 이 시대 정신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지만 70년대는 국민의 안전 안보와 경제 발전이 결합돼서 네. 군사 정부가 유지됐고요. 네. 민주화 시대가 되면서는 민주주의가 올라오면서 앞장서면서 그다음에 경제가 연결됐어요. 네.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 그러면서 경제 발전까지 같이 결합되는 시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제가 다루겠습니다만은 바로 시대 정신은 이 세 가지가 융합 결합되면서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잡는 사람, 그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누가 될 것인지를 맞추는 것이 저희 프레지던트 TV의 역할이겠죠. 앞으로 저희가 1년 동안요, 이제 딱 1년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쉬지 않고 주 5회씩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이낙연 대표 오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지금부터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제 진짜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실력을 보여줘야 될 때죠. 그래서 이제 첫 실현은 앞으로 한 달 뒤에 있을 이제 서울시, 그다음에 이제 부산시 이 두 시장의 보궐선거인데 이낙연 대표가 서울시장 당선을 위해서 아마 불철주야 뛸 겁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부산까지는 좀 힘이 미치기는 쉽지 않죠. 예, 뭐 지역적 문제도 있고 네. 또 워낙 그 불리한 여건이기도 하고 그러나 뭐
열심히 또 부산을 가시기도 하고 그던데 서울시장 승리를 한다면 네.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 데서 이렇게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서울시장 선거 전망은 전반적으로 본다면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이 이제 뭐 벌거벗고 뛰어들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의 어쨌든 뭐 이런 열정을 다한다면 네. 서울시장 당선에서 여권의 뭐 후보단이나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비전과 이렇게 희망을 준다면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들어서 앞으로 이낙연 전 대표님 그리고 이낙연 이제 후보님 네. 화이팅을 빌겠습니다. 아하하하,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낙연 전 대표의 사태에 맞춰서 지난 6개월을 평가해보고 또 앞으로 대권주자로서의 어떤 가치를 전망해 봤는데요. 이제 우리 두수 장사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서울시장 이제 선거를 통해서 또 한 번의 뭐 약간의 반전이라도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저희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